네, 안녕하십니까? 동국역사문화스쿨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동국대 문학수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예, 이번 동국역사문화스쿨에서 준비한 강의 내용은 전근대 시기 동유라시아 사람들이 활용했던 어떤 물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강의로 제가 들고 온 동유라시아 물품은 바로 제주도 전복입니다. 이 제주도 전복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PPT에 보시듯이 밑에 부제로 제주도 전복이 고대 일본 문헌에서 발견된 까닭은이라고 하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고대는 이제 사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도 전복이 워낙 유명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일본 문헌에는 이제 고대 제주도 전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미 아주 옛날 고대 시기 때부터 이 제주도 전복이 어,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어떤 스케일 공간 속에서 거래되고 교육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강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전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전복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예. 오늘날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전복은 우리에겐 또 제주도 특산품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굉장히 이제 고가의 물품인데 명절이나 이제 이럴 때 명절 선물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서 이제 뭐 굴비와 영광 굴비할 때 굴비와 이 전복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선물 세트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어쨌든 이런 우리에겐 제주도 특산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전복은 사실 정말 오래된 시기 때부터 아마 이 전복이 제주도에서 자생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PPT에서 보시듯이 제주도 서귀포 일대에서는 대략 2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복 화석이 출토가 돼요.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그만큼 오랜 옛날부터 제주도에선 전복이 자생하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전복은 오래전부터 제주도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요건 일단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제주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당연히 이제 제주도 주민들은 전복을 채집해서 섭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사를 알려주는 이제 고고학 유물이 있어요. 바로 제주 에어르 찌리 패총. 패총이라는 것은 조개로 된 이제 조개 무덤인데 이 패총에서 전복과 전복 껍데기로 제작한 반달 칼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거는 청동기 시대 유적인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이 전복 껍데기로 제작한 칼을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사시대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서 전복을 채취하고 이걸 또 일단 먹었겠죠. 식용을 하고 그 남은 껍데기로 또 여러 물품을 제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말씀드린 제주도 전복 껍데기로 만든 반달 칼인데 무덤에서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 사진을 보시면 그 전복 kop데기 위로 이제 구멍이 두 개 송송 나 있죠. 아래 위로 맞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손에 쥐어서 쉽게 이렇게 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실 전복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모여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새로운 신을 쓰는 이 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 한고조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가 있죠. 진시황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고조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세우면서 중국 역사가 계속 전개가 되는데 그 한나라가 잠깐 망합니다. 망하면서 그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신이란 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망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왕망이 건국했던 이 신나라도 결국 나중에는 이제
금방 망하고 이제 후한 시대로 다시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 본인의 어떤 재위 말년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히스테릭한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이제 거식증을 이제 앓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지만 음식을 다 거부하면서도 이 전복과 술은 먹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영웅 중 한 명이죠. 네, 조조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중국 북송 시대의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 그리고 신의 혁명의 주역인 순원, 뭐 손문이라고도 하는데 순원 이런 인물들도 모두 전복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선 또 제주도 전복이 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죠. 조선시대에 작성된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제주도 주요 물산 중에 전복이 확인이 됩니다. 아니, 한자로는 이제 전포라고 쓰는데 이 제주도에 말린 전복이 조종에 진상되었던 그런 특산품으로 잘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제 불려진 이 전복은 왕실에서 재래상 혹은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에 이제 주로 활용되게 됩니다. 또 명나라에 보내는 조공품 중 하나로 이 전복이 또 활용되기도 해요. 워낙 이제 중국에서도 사랑받는 식재료였기 때문에 또 제주도 특산품으로서의 전복이 굉장히 이제 상품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명나라의 조공품으로도 이제 보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전복의 껍데기는 나전칠기의 장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저런 문양을 전복 껍데기로 이제 만들게 돼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야말로 살로부터 전복의 살부터 껍데기까지 정말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귀한 자원이었던 것이죠. 정말 전복이 역사가 시작된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전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오랜 역사를 품고 있었고 또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전복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고대 제주도와 일본에 있는 폭넓은 스케일을 자랑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한국 측 고대 문헌에는 제주도 전복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사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주도 전복 같은 이제 세세한 이제 생활사와 관계된 이런 어떤 물품이나 도구, 혹은 뭐 식재료, 뭐 여기에 관련된 정보까지 세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대 일본에서는 몇몇 고문서와 어떤 출토된 목간을 통해서 제주도 전복과 관련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목간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에는 이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서사 재료로서 이제 나무를 이제 종이 대신 활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나무에 이제 글씨를 써서 이제 문서를 활용했던 것을 바로 이 목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연유에서 고대 일본의 역사 속에 제주도 전복이 끼어들어가게 된 것일까?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전복에 얽힌 고대 제주도와 동아시아라고 하는 폭넓은 어떤 지역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대 일본 목간에 보이는 제주도 전복, 즉 탐라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탐라라는 말은 고대 제주도를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고대 제주도는 이제 탐라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조그만 왕국이 존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복은 탐라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고대 제주의 역사를 좀 알아봐야겠죠. 자, 제주도가 기록상의 처음 모습을 보인 것은 아마도 기원후 3세기 무렵 중국에서는 위촉오,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나라, 그다음에 유비가 세운 촉나라, 그리고 손건이 세운 오나라, 이 세 나라가 정말로 이제 좌우를 겨루면서 정말 전투를 벌여나갔던 그 삼국시대가 전개되고 있던 바로 3세기 무렵입니다. 이때 삼국지라고 하는 바로 그 역사를 이제 담은 역사서가 찬술이 되는데요. 이때 이 역사서에 제주도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호가 만해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바로 이게 제주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교적 키가 작고 언어는 한, 즉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마한, 변한, 진한을 사만이라고 일컬었는데 그 한을 말하는 겁니다. 한과 같지 않다. 모두 선비와 같이 곤두머리를 하고 오직 옷은 가죽 옷을 입고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 옷은 상의만 입고, 그러니까 윗만 입는 거죠. 하의는 없는데 거의 나체와 같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한반도 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한과 물건을 사고 팔았다. 이런 기록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삼국지 동의전 한조 기사에서는 제주도가 주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주호는 당시 한반도 남쪽에 자리하였던 한과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즉, 뭡니까? 이미 3세기 무렵부터 제주도 주민들은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 남부 여러 소국들과 교류하며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후 제주도는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탐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몇 가지 기록을 볼까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백제 문주왕 2년 여름 4월에 탐라국이 박물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며 탐라국의 사자를 은솔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은솔은 백제의 이제 관직과 같은 건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성왕 20년 8월 왕이 탐라가 공부를 바치지 않자 친정에 나서 무진주에 이르렀는데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비니 곧 그만두었다. 이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이제 약소국, 소국 혹은 신하국이 상국에게 이제 조공을 바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라가 주민들의 상국인 백제에게 총을 바치지 않으니 백제 동성왕이 화가 나서 친위 정벌을 이제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무진주, 즉 오늘날의 광주 일대인데요. 이 광주 일대까지 이르게 되니 탐라가 이 소식을 듣고 빨리 사신을 보내서 사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벌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일본 서기에는 개체천왕 2년 12월 남쪽 바다 가운데 탑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가 통교, 즉 교류 관계,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고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 탐라는 삼국사기의 탐라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국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독립국가의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차츰 백제, 그 뒤로는 신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서서히 이들 나라의 백제와 신라의 조공국 혹은 속국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워낙 이제 제주도에 있는 탐라는 약한 소국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보다 강대했던 백제나 신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혹한 냉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백제 혹은 신라의 속국 혹은 신하국으로 이제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라는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만 전개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나라와 중국에 있었던 당나라와 멀리 일본과도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즉 당시 제주도 주민들은 어떤 거친 바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다 건너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였던 고대 탑라인들은 외국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여러 특산품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이 아래의 기록은 중국 사서 위서 열전에 있는 고구려와 관계된 기록에 잠시 이런 기록이 하나 나타납니다. 정시 연간에 세종이 동당에서 세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위나라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세종이 동당에서 고려 사신 예실물을 접견하였다.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겠죠. 즉 고구려 사신 예실물이라는 사람을 접견하게 됩니다. 그때 고구려 사신 예실물이 말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나는 섬라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는 물길은 이제 북방 종족인데 물길에게 쫓겨나고 섬라는 백제에게 병합되었으니 그래서 부여와 섬라의 백성들을 고려, 즉 고구려의 경내로 옮겼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정세, 이러한 사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섬라에서 생산되는 가와 그 다음에 황금, 부여에서 생산되는 황금을 조공으로 바치지 못했다.
왕부에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두 도적 때문이다. 물결과 백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위나라 황제가 너희 지금까지 계속 황금하고 이 가라는 물품을 계속 조공에 바쳤는데 왜 이번에는 조공품 목록에 그것이 빠져 있냐 물었더니 우리 간은 원래 섬라에서 우리가 생산이 돼서 그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섬라가 백제에게 병합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가를 얻지 못했고 또 황금 같은 경우는 이 물길이라는 놈들이 부여를 괴롭히고 결국 부여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부여에서 생산됐던 황금을 우리가 위나라에 바치지 못하겠다.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섬라. 섬라가 생산했던 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는 섬라가 백제에게 병합되면서 고구려가 더 이상 나라에 조공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즉 여기서 섬라는 당시의 탐라, 아마도 즉 제주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섬라를 신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이제 탐라로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탐라, 즉 제주도에서 생산된 이 가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섬라가 고구려에 바쳤다는 가 이게 무엇일까? 이 가는 아마도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가를 만호, 옥과 같은 이제 이 물품으로 보는 학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가를 말제갈 장식으로 사용되는 조개 껍질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가는 소라 종류,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라 종류로서 어, 바다에서 나며 큰 것을 가라고 하며 검고 노란 색깔을 띠며 그 뼈는 휘며 말을 장식한다 해서 말 장식으로 쓰는 소라 종류의 이제 껍데기 그걸 이제 가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말 장식에 사용된 아마도 청자고동 껍데기 혹은 가공된 전복 껍데기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제주 사회가 결국 약소였던 세력이 작았던 제주 사회가 외국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어떤 대표적인 특산품을 선물로 활용해야 됐었는데요. 바로 그 특산품 중 하나가 전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고대로부터 제주도 전복은 탐라복이란 이름으로 일본에까지 수출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이제 지금의 일본 나라현의 평성궁, 헤이조궁이라고 하는데 이 헤이조궁 유적에서 출토된 하나의 목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이 목관인데요. 보여지는 지금의 일본 미에현에 위치했던 당시 고대 일본의 시마국이라는 지역의 아고군 나키리항으로부터 이 호주 대반부 국만녀라고 읽어요. 대반부가 성이고 국만녀가 이름입니다. 대반부 국만녀의 호인 성이 동부고 이름이 득도인 것 같아요. 동부 득도가 바친 어조이다. 어조는 이제 군주에게 진상하는 이제 진상품, 곡물인데, 그렇게 어조로서 바친 게 탐라복 6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평 17년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목간의 좌측 하단 부분에 보이는 이 탐라복 6근이 중요한 거죠. 이 목간은 일본 천평 17년, 즉 745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때 고대 일본의 시마국에서는 탐라복 6근을 당시 일본 천황가에 진상하였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고대 일본의 법령집인 연희식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국에서 탐라복 39근, 그리고 풍우국에서 탐라복 18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연희식은 10세기, 즉 일본 헤이안 시대 중기에 편찬된 어떤 율령의 어떤 법령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주계식 상이라는 어떤 기록을 보면 지금의 규슈 지역의 오이타, 구마모토 이런 지역에서 내는 일종의 세금 명세서가 나타납니다. 기록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탐라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 고대 목관과 연희식 기록에 탐라복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탐라에서 잡았던 그래서 건조 가공 처리했던 이 전복이
교육을 통해서 일본에까지 전해져 유통되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를 통해서 당시 일본 규슈 일대의 여러 세력들이 탐라와 교육을 통해 탐라복을 수입해서 천황가에 진상하였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들 자료는 고대 제주도 주민들이 바다 밖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함에 있어 중요한 교육품으로 전복을 사용하였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할 목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나가야오케, 한자로 읽으면 장옥왕가라고 하는데 이 나가야오케 목간에 보이는 전복이 있습니다. 이건 8세기 초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원문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지복인데 지복 사두 오승이라고 되는데 이 지복은 전복 스시를 말합니다. 즉 전복 스시 사두 오승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목간인 거죠. 즉 전근대 일본에서 전복은 복 이외에 포, 복자로도 표기되었고 또 초밥을 나타내는 스시는 지 외에서 자로도 표기되었는데 뭐 어떻건 간에 이 전복 스시가 그 당시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고가의 재료로서 이 나가야 오케라고 하는 또 굉장히 이제 상위 지배층의 이제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에서 정말 즐겨 먹는 애용되는 이제 식재료였다는 것이 이러한 목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한편 이외에도 고대 일본 측 사료에는 제주도 전복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나타납니다. 바로 수호국 정세장이라고 하는 거대 일본 문서가 현재도 전해지는데 이걸 이제 한자로 읽으면 주방국 정세장인데 이거를 이제 주방국을 일본 말로 이제 읽으면 수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호국 정세장이라고 하는 거대 일본 문서를 보면 여기에는 탐라 방포라고 하는 탐라산 특산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왼쪽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면 탐라방포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작은 글씨로 탐라도인 21명, 21인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문서에는 탐라방포와 함께 당시 일본을 찾아왔던 탐라 사람들 21명의 어떤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호국 정서장은 일본 천평 10년, 즉 738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당시 일본 구령사 대제부 소판사 제7위하 이건 이제 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관직의 어떤 이름과 이제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따지면 뭐 몇 급 공무원 무슨 뭐 직함 이런 얘기입니다. 금부련 정마려라고 하는 인물이 738년 4월 19일에 수우국에 보낸 서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탐라방포는 금부련 정마려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수호국에 대금 지출을 요청한 여러 물품 가운데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대금 지출 요청서는 738년 일본 대제부 다자이우라고 하는데 이 거대한 어떤 관부인데 이 다자이우에 이첩된 것으로서 이들 물품은 다자이우에 의해 이때 매입되었습니다. 다자이우는 고대로부터 일본 규슈 지방 전체를 다스렸던 관청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입국한 상인과 사신을 맞이하는 역할을 했던 어떤 고대 일본의 어떤 하나의 창구와 같은 관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탐라봉포 어떤 물품일까요? 이 방포의 풀이가 중요한데 이 방이라는 글자는 곧 나라 혹은 지방을 뜻합니다. 또 이 포는 말린 고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즉 이걸 합쳐서 탐라방포가 되면 탐라국 혹은 탐라지방에서 생산된 말린 고기가 되겠죠. 이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탐라방포를 아마도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복을 말려서 가공시킨 이 건조시켜서 만든 고기가 아니냐 이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이 된 것이 되겠죠. 이를 통해 738년 무렵 일본의 다자이우에서는 외부로부터 온 상인들로부터 탐라방포를 구매하였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자이우에 들러서 탐라방포를 판매한 상인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수호국 정세장에 기재되어 있는 탐라도인 21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수호국 정세장 문서에 따르면 이들 21명의 제주도 사람들은
738년 10월 21일에 일본 측으로부터 식료를 제공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정식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상인, 상단 혹은 사신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자신들이 직접 이제 일본 관부에서 어, 공적으로 이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 같은 문서상에 보이는 이 탑라인 21명이 곧 일본 측에 탐라 방포를 판매한 어떤 상인들이 허가받았던 상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당시 제주도의 주민 집단이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교섭하면서 전복을 수출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같은 해 정월에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신라의 인물이었던 김상순이 김씨니까 이제 완전 신라 지배층임을 알 수 있죠. 신라의 김상순이 이끄는 147명의 신라 사신단이 이 당시 일본 다자이우 즉 대제부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 신라 상단은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해요. 일본 측으로부터.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 수도였던 헤이안경에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자이우, 즉 대제부에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대제부에 머물면서 뭐 거래도 하고 교역도 하지만 일본 그 당시 수도에는 입경을 못하고 이 대제부에서 머물면서 체류하면서 향응을 제공받습니다. 식료품도 제공받고 뭐 숙식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같은 해 6월 24일에 신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충분히 이제 교육과 거래를 마치고 일본에서 이제 다시 신라로 돌아갔던 것이죠. 고대 일본으로 건너간 이 신라 사신단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상단 역할도 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건너간 신라 사신단이 일본에 체류한 6개월 동안 다자이유에서는 신라 사신단과 일본 측과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전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탐라가 통일신라의 속국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수국 정사장에 보이는 탑라인 21명은 738년 신라 사신단이었던 김상순 일행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교육을 했던 고대 제주도 주민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국 정사장에 기입된 물품 가운데 이 탐라방포 이외에도 또 재밌는 기록들이 하나 있어요. 뭐 교역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붙어 있는 물품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역 어리료우피, 교역 녹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어리료우피는 어리는 이 리는 신발이거든요. 어는 이제 뭐 임금님이나 이제 높으신 이제 지체가 높으신 이제 귀족들이 이제 사용하는 아마 신발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리라고 표현했던 거고 같고 어리료라는 거는 료는 재료겠죠. 그러니까 임금의 신발로 사용될 재료로서 우피 즉 소가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신발을 만들 재료로서의 소가죽에서 어리료우피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교역 녹피는 교육을 필요한 어떤 교육을 하는 교육의 대상 물품이 되는 이러한 걸로 해석을 하고 녹피는 이제 뭐 사슴 가죽이죠. 예, 사슴 녹자니까 사슴 가죽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이 다자이유에서 신라 상단으로부터 일본 측이 구입한 물품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일본은 신라 상단으로부터 탐라 방포뿐만 아니라 이런 소가죽이나 사슴 가죽도 이제 구입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소와 사슴 가죽도 아마 모두 당시 제주도 지역 특산품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소가죽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고려 문종 7년 2월에 탐라의 증산품 중에 확인이 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제주의 주요 물산 중에 전복과 녹용 등이 보이는데 이후 시기에도 소나 사슴, 전복 등이 계속적으로 제주의 주요 산물로 활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738년 일본을 건너간 이 신라 사신단 김상순 일행은 탐라의 특산물을 가지고 일본 측과 교역을 했으며 이때 교육에는 21명의 탑라인들, 즉 고대 제주도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처럼 고대 일본 자료에 보이는 전복은 진짜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통일신라 상인들과 제주도 도민들이 고대 제주도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일본과 교역을 했던 사실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제주도에 진짜 한국 측 고대 자료에선 보이지 않는 고대 제주도 전복과 관련돼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남아 있고 이를 통해 고대 제주도 주민들이 그 거친 바다를 넘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과도 교역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특산물로서 제주도 전복을 수출했던 기록이 벌써 130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강의 내용은 참고 문헌을 보시면 뭐 제가 쓴 논문과 함께 앞선 선행 연구로서 진영일 선생님이나 최미아 선생님 그리고 일본 논문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 혹시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